오늘은 첫날이니까 형사정법 서론, 뭐 교재에 따라 가지고 형사정법의 서론이다 그러고 제가 주로 교재를 쓰고 있는 이주원 교수님의 책에는 이주원 교수님 책이 있는데 요 이주원 교수님 책에는 그냥 형사정법의 전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형사정법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이론이다 해가지고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좀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전론이라 하는데 뭐 형사정법의 교재에 따라 이재선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뭐 기초이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배우는 건 우리가 크게 배우는 건 뭐냐? 이 전론 기초이론 관련돼 배우는 거는 형사정법의 의의, 그냥 형사정법의 개념, 뭐 법원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중요한 게 이제 형사정법의 이념, 형사정법의 이념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실체 진실 발견, 그다음에 적법 절차,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이의 이념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형사정법의 목적 아니면 이념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사정법의 구조 그래가지고 우리의 형사정법은 이게 이재동 교수님 책에는 옛날에는 뭐 규문주의와 사또재판이라는 규문주의와 탄핵주의가 대립했고 탄핵주의는 다시 당사자주의와 집권주의가 대립한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규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론 부분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에 관련된 법이 형사정법이죠. 제가 뭐 형법 보면 형벌권의 발생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형법의 의미를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와 그 범죄된 법률 효과인 형벌, 보완 처분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는 게 형법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절차, 이 절차를 규정하는 거, 절차 규정에 관련된 법이 바로 형사성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형사성법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별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수사 절차, 공판 절차, 형집행 절차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좁은 의미의 형사성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법원의 공판 절차, 법원에서 주도하는 법원의 공판 절차만을 좁은 의미의 형사성법이라고 그러고 광의의 형사성법이라면 앞에서 말하는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형집행 절차까지를 모두 포함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이 어떤 것이 범죄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자, 이런 형사정법이 진행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형사 절차는 국가 공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그 자체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대인적 강제처분, 대물적 강제처분 그런 것들 전부 다 기본권에 대한 침해, 제한을 갖다가 당연히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헌법을 배워서 알겠지만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 37조 2항에 의하면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37조 2항에 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죠. 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법률 유보라 그래가지고 모든 형사 절차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형사소송법을 규정하고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형사소송법을 통할하는 또 하나의 대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랑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죄형 법정주의를 보면 죄형 법정주의에 보면 법률주의, 소급표 금지 원칙, 유추적용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형사
죄형법정주의 배울 때 죄형법정주의 5가지 원칙 중에서 마지막에 나온 적정성의 원칙. 이거는 형사 저기 뭐더라? 죄형법정주의 현대 전개라 그래가지고 1945년 50년대 이후에 나온 거예요. 법에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형벌이지만 무조건 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적정해야 되고 형벌이 적정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형사 절차를 법에다 규정해 놓으면 다 되느냐? 무조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때 절차는 뭐냐? 이 절차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의 규정을 둬야 되고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 형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법률의 규정은 반드시 적법 절차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형사절차 법정주의의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개념으로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적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 헌법 이념의 구체화라는 차원을 넘어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은 헌법 규범이 곧바로 형사소송의 재판 규범이 된다는 의미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 우리 형사소송법 말고 헌법에도 보면 헌법 12조 1항 12조 1항 2항뿐만 12조 13조 이런 데 보면은 형사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헌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헌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그 형사 절차에 관련한 규정들은 바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고 형사 절차에 바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라도 헌법을 구현하고 있는,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헌법 이념, 헌법 이념이 바로 형사소송의 바로 법원이 된다. 이게 바로 헌법적 형사소송의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례로 보면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요?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왜 당연히 인정되느냐?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속되든 불구속되든 상관없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에 의해서 바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헌법적 형사소송이라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헌법적 형사소송이 갖는 헌법 이념의 구체화라는 차원을 넘어가는데 헌법적 형사소송의 이념은 뭐냐? 헌법적 형사소송의 이념. 이건 바로 적법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형사절차 법정주의에서 이 절차는 적법 절차를 요구하고 헌법적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이런 그 이념 자체도 결국 적법 절차의 원칙이 가장 큰 이념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뭐 형사소송법의 법원 관련돼 가지고는 당연히 형사소송의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 당연히 법원으로 인정되고 형사소송법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 붙어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외에 형사 절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도 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법에 친고죄 규정들 있죠. 형법에 있는 친고죄 규정들은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다. 친고죄 같은 경우는 일반 범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범죄에서는 수사의 단서지만은 친고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소 같은 경우는 소송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친고죄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형법에 규정됐지만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대법원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있는 형사소송 규칙 이거는 이제 순수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형사소송법 법원으로 본다. 그러나 대법원 예규, 검찰 사건 사무 규칙 뭐 수사 준칙 이런 것들은 형사 절차를 직접 규율하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얘네들은 법원은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 이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형사상법의 적용 범위 나오는데 제가 적용 범위는 PPT에 따로 안 놨어요. 뭐 형사상법의 적용 범위 여러분들이 형법의 적용 범위를 배웠으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범위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형사상법의 목적과 이념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개념으로 목적 또는 이념이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그냥 사진을 하나 제가 가져온 사진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형사성의 목적과 인용 그러면은 자 실체 진실 적법 절차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게 세 가지가 형사성법의 목적이자 이념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 이의가 없어요 지금요. 근데 이제 학회에서도 보통 실체 진실이 무엇이냐, 적법 절차가 무엇이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요 당시에 이제 학회를 할 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무엇이냐 관련된 학회에서 이제 뭐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준혁 교수, 인하대, 연대 한상훈 교수, 여기 한양대 김재봉 교수님, 여기 건국대 저기 그 이승호 교수님인데, 이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과연 신속한 재판이 과연 하나의 이념으로 올라올 수 있겠냐? 그랬을 때 당연히 신속한 재판도 하나의 이념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가 평등하게 실체 진실 적법 절차 신속한 재판이 평등하게 다 이념으로 봐야 된다. 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회에서 정의를 했는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지만은 개별적인 교수들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뭐냐? 아 잠깐 어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래 최초에는 형사소송의 가장 큰 이념은 실체 진실 발견이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형사소송의 목적이자 이념이다. 그리고 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떠받치고 있는 지도 이념, 목적 이념이고 지도 이념이 바로 적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과거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적법 절차도 무시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다수결적 입장은 실체 진실과 적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이 동등한 위치에서 즉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동렬적으로 인정되는 이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의 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실체 진실주의가 뭐냐, 실체적 진실주의, 실체 진실이 뭐냐? 그때 이 대륙법께서 유래했다는데 법원이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정법상의 원리다. 이게 실체 진실인데 내용에는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가 있는데 소극적 진실주의가 지금에 있어서 다수결적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근데 적극적 진실은 범죄 사실을 명백히 하고 범인을 찾아 죄 있는 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유죄 필벌 입장인데 우리의 형사정법을 보면은 전부 다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무죄자 불벌의 이런 입장으로 규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에 보는 것처럼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 중에서 소극적 진실주의가 지금의 우리 형사정법의 기본 입장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때 실체적 진실일 때 이 객관적 진실, 이 실체적 진실은 에 대한 개념을 보는 입장이 달라요. 객관적 진실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뭐냐? 이 객관적 실체의 진실은 신이 아는 진실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그거는 신이 아는 진실이 아니라 적법 절차 하에서 이루어낸 진실, 그게 실체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직권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교수님들,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 교재들 보면 이재상 교수님의 책, 뭐 이재상 교수님하고 돌아가신 이재상 교수님하고 조윤석 교수님이 집필을 했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대 이창원 교수가 와가지고 이제 세 명이 집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재상 교수님 책은 주로 거기 나오는 저자 세 명이 다 검사 출신이죠. 이재상 교수님, 조윤석 교수님, 그다음에 이창원 교수 전부 다 검사 출신인데 그 양반들이 말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은 주로 신이 아는 진실, 실체적 진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주원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임동규 변호사라든가 이런 양반들은 주로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이라는 건 없다. 아니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하느냐? 10만이 하는 건데. 그러므로 적법 절차 아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 절차를 통해서 밝혀낸, 찾아낸, 이루어낸 진실, 그것을 실체적 진실이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요즘에 있어서의 조금 다솔적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할 때, 아, 실체적 진실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이 아는 진실이다. 신만이 아는 진실을 실체적 진실로 보는 입장에서는 형사성의 목적과 이념을 무조건 실체적 진실을 제일 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적법 절차하고 그 신속한 재판 밑에 두려고 그러고 적법 절차 하에서 이뤄낸 진실을 갖다가 실체적 진실을 보는 입장에는 실체적 진실이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가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병렬적 구조로 되어 있지만 적법 절차라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입장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적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원리를 갖다 우리가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헌법 정신은 뭐겠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자, 이것이 헌법 정신인데 이런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에 의해서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된다 하는 걸 적법 절차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말한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진실 발견, 이게 최우선 목적이다. 진실 발견, 이게 최우선 목적이고 적법 절차하고 신속한 재판은 뭐다? 단순히 수단적 이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아주 옛날에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재상 교수님은 약간 이런 쪽 입장이 돼요. 자, 이때 실체 진실 발견 때 이 진실은 뭐겠어요? 10만이 아는 진실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발전되면서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신속한 재판은 뭐다? 모두를 목적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그 이재성 조균석 교수님의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근데 이 이재성 교수님, 조균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실 발견을 조금 우위에 둬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주원 교수님이라든가 임동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진실 발견, 적법 절차, 신속한 재판 중에서 적법 절차가 최고 이념이다. 응? 최고의 목적 이념 적법 절차다.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발견된 진실만이 실체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 절차가 최고의 목적 이념이고 진실 발견이라는 건 약간 부차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주원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래요? 우리 판례는 적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진실 발견이다 라고 표현하죠. 워딩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요 세 가지 이념 중에서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판례 기본 입장은 적법 절차와 신속한 재판, 진실 발견을 동렬의 위치로 동렬로 파악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적법 절차가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적법 절차가 우선이다 보는 것은 이종원 교수님의 견해. 아니다 이렇게 똑같이 봤기 때문에 그냥 셋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 이재성 교수님의 견해이다. 근데 약간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우리 판례는 다 보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적법 절차의 내용이 뭐냐? 결국 적법 절차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즉, 앞에 거 다 수식어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하에서 국가행정권이 실현된다는 원칙을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적법 절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냐?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피고원 보호의 원칙이 지켜지는 절차. 이런 절차가 바로 적법 절차다. 그러면 적법 절차의 하위 원칙으로 나오는 게 적법 절차 원칙 하위 원칙으로 나오는 게 공정한 재판, 비례성의 원칙,
피고인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원칙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정한 재판을 이루고 있는 여기 공평한 법원을 재판이 공정하게 되려면은 법원 구성이 공평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고인한테 무죄 추정해야 되고 방어권 보장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실질적 당사자 중의를 실현해야 된다. 무기평등해야 된다. 이 공정한 재판의 하위 원칙으로 이걸 이렇게 제가 규정해놨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공정한 재판, 비례성의 원칙, 그다음에 피고인 보호의 원칙 이런 것들과 동렬의 위치로 이런 공평한 법원의 구성, 무죄 추정, 방어권 보장이 동일한 원리로 작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에 따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법 절차의 원칙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에 의한 형사 절차의 진행, 국가형벌권의 실현 이것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실현 이것이 적법 절차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공정한 재판에 관련된 내용들은 개별적인 제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단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비례성 원칙이죠. 여러분들이 이 비례성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에요. 이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적법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헌법을 지금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뭐 기본권 비교할 때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비례성의 원칙이 뭐냐? 어떤 목적을 위에 투입되는 수단이 그 목적에 비례된다는 원칙. 그래가지고 뭐 어떤 목적, 첫 번째 목적을 위해 투입되는 수단은 이 목적에 비례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적합성의 원칙, 적합하고 필요하며 균형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목적이란 건 만약에 내가 어떤 압수수색을 하겠다 아니면 대인적 강제처분이나 대물적 강제처분을 하겠다 그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수사를 통한 진실 발견입니다. 그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투입되는 수단 어떤 수단이 있을 때 이 수단은 수사를 통한 진실 발견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냐 적합한 방법이라는 건 최대 실현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것이 최대 실현 문제고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사를 통한 진실을 발견을 위해서 이 수단을 사용한다면 이 수단 때문에 침해되는 즉 침해되는 기본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침해되는 기본권이 있는데 이 침해되는 기본권의 이 수단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이 침해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침해의 수단이었느냐. 그 때문에 최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 목적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없지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 침해인지 여부를 비교 형량해 가지고 이것이 균형성을 이루고 있느냐. 그 균형성을 이루고 있다면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례성의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냐. 여기서 최대 실현하는 건 가장 효율적이냐는 겁니다. 효율적이었느냐. 그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수단은 최소 침해였느냐. 가장 적은 침해 방법이었냐. 근데 얘네 최대 실현이었는지 최소 침해였는지 얘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논증하느냐. 이건 경험적 논증을 해요. 경험적 논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단이다. 이 수단이다. 이걸 경험적 논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의 수단이었지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침해냐 여부를 심사하는 이 최적화 단계 이 심사는 뭐냐? 이거는 경험적 논증이 아니라 규범적 논증을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규범적 논증의 기준이 있느냐? 이 기준은 헌법재판소에서 자꾸 개별적으로 뭔가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비례성의 원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례성의 원칙이 바로 적법 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앞에 나오는 이 여기에 공평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 이런 절차들도 적법 절차의 하나의 내용이지만은 적법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비례성 원칙을 지켰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적법 절차의 내용으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피고인 보호 원칙 그래가지고 법원은 상대적 약자인 피고인의 방어 능력을 유지하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후견 의무가 있는데 이런 후견 의무 피고인 보호 원칙도 역시 적법 절차 원칙의 한 내용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적법 절차 원칙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사소송의 세 번째 이념으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는 보통 이제 학자들의 논의를 보면 적법 절차와 실체 진실 발견이라고 두 가지의 대립이라고 해요. 항상. 신속한 재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신속한 재판도 이제는 형사소송의 목적 아니면 이념으로 동렬의 위치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이 신속한 재판 관련돼 가지고 신속하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별로 없다는 것뿐이에요. 여기 뭐 재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의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헌법 27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선의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 여기 보는 것처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뭐라 그랬어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실체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바로 형사소송의 또 하나의 제3의 이념으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재판 지연을 신속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여기 재판이란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하기 때문에 재판 지연의 판단은 획일적 기준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판례도 보면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서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원이 구속 기간 2개월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데 재판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신속한 재판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획일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침해했다는 침해 시 구제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아까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됐다.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되면 어떻게 해요? 실체 진실 발견에 위반됐다. 적법 절차에 위반됐다. 그럼 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나중에 다 부정돼 버립니다.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 증거 능력이 없이 위반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반했을 때는 침해치 구제선이 없다는 거예요. 신속하냐 아니냐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양형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의제 공소시효 25년에 대한 규정인데 이 규정 이외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의제 공소시효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소시효 규정 가서 보면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한 재판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다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판례 입장은 뭐냐 아까 봤듯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형사사정의 이념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이념을 모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동률의 위치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는 것처럼 다수결은 적법 절차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탐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말하는 다수견은 이 적법 절차 하에서의 실체 진실을 말하는 게 다수견이에요. 근데 대법원의 소수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법 절차와 실체 진실 발견을 동렬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적법 절차의 원칙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 또 다른 형사소송의 이념이 실체 진실 규명이다. 때문에 다수견은 적법 절차를 좀 더 우선시하는 입장이지만 소수견은 아까 마치 그냥 병렬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아니냐, 약간 변화된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용으로는 세 가지 모두를 대법원이 다 인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의 목적, 이념 관련된 내용을 봤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럼 구조로는 이게 뭐냐. 소송의 주체가 누구이고 주체 사이의 관계 누구이고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소송 구조론이에요. 이 소송 구조론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는 규문주의하고 탄핵주의가 대립했었습니다. 규문주의라는 건 뭐냐? 소추기간과 심판기간이 같은 거예요. 즉 심판기간이
심판 대상을 불러다가 야, 너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형벌을 내릴게. 심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냥 재판하는 거. 이걸 규문주의라고 했는데 결국 이 규문주의 하에서는 고문이 자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불어라. 네가 불었잖아.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규문주의는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기관과 즉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가 지금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즉 불고 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탄핵주의가 현대의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이고 이 탄핵주의 하에서 그러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해놓는 탄핵주의 하에서 소송 주체들 사이의 관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바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대립하는 겁니다. 자, 당사자주의는 영미법계의 입장이고 여기 보는 것처럼 직권주의는 대립법계 입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당사자주의의 개념이 뭐냐면 소송의 당사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당사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소송을 보면 법원, 검사, 피고인이 있어요. 자, 이게 소송의 3주차라는데 법원, 검사, 피고인이 있는데 얘네들 검사, 피고인을 소송의 당사자라고 그래요. 자, 소송의 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여 공격 방어에 의해 심리 진행하고 법원은 제3자적 위치에서 판단하는 구조가 우리가 당사자주의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싸우면 검사가 공격하고 피고인이 방어하고 이 싸움을 법원이 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거. 이런 구조를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당사자주의 본질적 요소인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가 당사자주의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처분권주의는 뭐냐? 소송물. 여기서는 소송물이 이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물이나 형사법의 소송물은 이 범죄죠. 범죄 성립 여부. 검사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범죄 행위를 우리가 소송물이 할 때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사나 피고인이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게 처분권주의예요. 자, 그렇다면 검사가 야 피고인 너 이렇게 범죄 행위했지. 근데 피고인 실제 안 했는데 검사가 야 네가 이거 인정하면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 안 할게. 봐줄게. 즉 플리바겐이라든가 유무죄 인부합법상이라든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기의 소송물을 처분하고 검사가 자기의 소송물을 마음대로 거래 대상으로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처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처분권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A, B, C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A 범죄를 인정하면 검사가 B, C 범죄는 봐주기로 했어. 그러면 A 범죄를 무조건 했다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분권주의라고 하는데 그 처분권주의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변론주의라는 게 뭐냐?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입증하는 거에 의해서만 당사자가 뭘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만 법원이 심사하는 거. 자, 법원이 그걸 심사할 때 법원의 심판 대상은 뭐냐?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것만 심판 대상으로 보는 거, 그걸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그래요. 요 두 가지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당사자주의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론주의하고 처분권주의를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형사소송법은 변론주의는 인정해요. 근데 처분권주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소송물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플리바겐이라든가 유무죄 인부합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구조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주의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주의라 할 때 그 당사자주의는 당사자 변론주의를 말하는 것이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포함하지 않는 의미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당사자주의의 장점과 그다음에 뭐 단점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럼 직권주의는 뭐냐? 여기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당사자주의에서는 얘네들한테 주도권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직권주의에서는 얘한테, 법원한테 인정하는 거. 이걸 직권주의랍니다.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본질적 요소는 뭐냐?
직권으로 심리하고 직권으로 탐지하는 겁니다. 자, 직권으로 심판 대상을 마음대로 정해. 법원이. 그 심판 대상을 정해놓고 법원이 심판 대상에서 직권으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직권 심리주의와 직권 탐지주의가 직권주의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직권 심리주의와 직권 탐지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직권 심리주의와 직권 탐지주의인데 이것에 반대되는 입장이 뭐예요? 변론주의죠. 아까 당사자주의 핵심 본질적 모습인 변론주의는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 것에 대해서만 법원이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직권주의에서는 직권 탐지주의, 직권 심리주의이기 때문에 법원이 모든 관련된 증거들을 피고인 측이나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까지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체와 진실을 발견해내야 돼요. 이게 직권 심리주의와 직권 탐지주의라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장점 관련돼 가지고 실체와 진실 발견과 신속한 소송에 도움되는데 단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송 구조가 뭐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소송 구조를 종래에는 순수한 당사자주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판례 입장은 자, 여기 뭐처럼 당사자주의가 기본입니다. 지금 판례는 당사자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직권주의는 보충하고 있다. 이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럴 때 일부에는 직권주의가 기본이고 당사자주의가 보충이다라는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 입장, 보면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입장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당사자주의가 기본으로 하지만 이 당사자주의에는 뭐가 배제되고 있다? 처분권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면 그럼 왜 우리 대법원이나 이런 것이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보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형사소송 절차를 쭉 보면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증거조사 방법 여기 본 것처럼 공판중심주의 강함이 국민참여재판 당사자주의가 기본인데 이렇게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게 된 이유가 증거조사를 보면 대부분 다 당사자가 먼저 해요. 검사가 제출하고 변호인이 제출하고 당사자가 먼저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 필요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구조가 우리는 당사자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구조는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중에서 우리는 당사자주의가 기본이고 직권주의는 가미하고 있는 거지만 당사자주의의 본질적 모습인 처분권주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소송 절차의 본질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여기 보는 것처럼 소송 절차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주관적 혐의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죠. 이 주관적 혐의를 두게 되는 원인, 그걸 아까 우리가 수사의 단서를 하는데 주관적 혐의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고 그 주관적 혐의를 증거에 의해 객관적 혐의로 발전시키면은 검사는 공소제기합니다. 공소제기되면 법정에서 당사자가 공격 방어를 통해 증거 조사를 하고 법관이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면 유죄 판결을 해요. 이게 형사 절차의 기본입니다. 자, 이런 연속적인 절차 과정이 형사소송인데, 형사소송 절차의 전 과정을 통일적이고 유기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의가 소송 절차 본질론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 보면처럼 주관적 혐의, 객관적 혐의, 수사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증거조사, 공판 단계, 그 다음에 집행 절차. 자, 이 전 과정을 갖다가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 소송절차 본질론 중에서 법률 상태설, 법률 관계설도 있는데 지금 이면설이 통설적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이고요. 자, 실체면은 법률 상태이고 절차면은 법률 관계다 보는 것이 이제 지금에서 다설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체면은 뭐요? 실체면은
유무죄의 확정입니다. 자, 절차면은 뭐요? 절차면은 유무죄를 확정하기 위한 그 절차를 절차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실체면은 구체적 사건에서 유무죄의 실체적 법률 관계가 형성 발전되어 가는 구체적 과정, 그런 것들은 실체면이라고 그러고, 실체면의 형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순절차적 측면, 이런 것들은 절차면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수사 단계에서 자, 유죄가 유무죄인지가 애매해요. 그럼 이것은 쭉 발전돼 가지고 어느 단계가 되면은 확정이 되겠죠. 유죄로. 이 유죄로 확정돼 가는데, 유무죄인지 시작해 가지고 유죄까지 확정한다는 거. 이런 실체면, 이 실체면은 계속 변동돼 간다는 겁니다. 변동돼 가서 맨 마지막에 고정돼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실체면은 어떤 법률 관계가 아니라 법률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얘네들을 바치고 있는 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들, 이 절차는 딱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요 단계에서는 요 절차에 따라 보니까 유죄인 것 같고 무죄인 것 같고, 어느 면에서는 더 유죄인 것 같고, 그 단계 절차면들은 고정되어 있는 법률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체면은 뭐요? 실체면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절차면은 고정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동적 법률 상태라고 이제 교재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항상 소송법 교재 보면 부동적이라는데, 이때 부동적은 아니 불자가 아니라 이걸 뭐요? 뜰 부자죠. 떠서 움직여 다니는 상태다. 실체면은.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항상 움직여 다닌다는 겁니다. 물 위에 떠다닌다, 부유물이다 그럴 때 뜰 부자를 쓰는 거예요. 떠서 움직이는 법률 상태가 실체면이고, 그다음에 절차면은 뭐다? 고정적인 거다. 여기 보면 그러면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절차가 위법하면 실체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위반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실체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위수중,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전문 법칙,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이에 반면에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실체면 또한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어느 단계까지 형성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아까 이 절차가 있었죠, 이렇게요. 절차가 있었고, 이게 절차면이고 이게 실체면이에요. 실체면을 보니까 실체면 단계에서는 실체가 요만큼만 발견됐어. 그럼 요 단계에서 발견된 거 가지고 절차면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즉, 그때까지 형성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까지 확인된 사실관계가 뭐냐? 사실관계 보니까 이거는 단독범이더라. 응? 아, 이걸 하시니까 뭐 경미범죄더라. 그러면 사물관할 관련돼가 사물관할을 단독 판사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절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특수절도더라. 아니면 준강도로 변해가지고 강도까지 갔더라. 실체면이 확장되면 그 확장된 단계에 따라 가지고 단독해서 합의본으로 관할을 옮길 수도 있죠. 이렇게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절차 유지 원칙. 여기 보는 것처럼 절차가 당시의 실체 형성에 근거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사후에 실체 형성이 변경되더라도 그 절차의 반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차 유지 원칙이라고 해요. 여기선 단독으로 했는데 합의로 갔다. 근데 이런 걸로 갖다 이걸 다시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차 유지의 원칙으로 절차의 번복을 제한하는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냐? 바로 이렇게 하자 있는 소송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거, 소송행위의 철회를 제한하는 거, 소송행위의 하자의 추안을 인정하는 거,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고 보면 되고, 이런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진도 나가면서 관련된 걸 할 때, 아, 이런 거는 절차 유지 원칙상 비록 실체면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절차면은 과거의 절차면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이유가 절차 유지 원칙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제 교환을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놔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보면 다시 또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형사정법의 기초이론 서론 부분까지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선 수업은